예, 안녕하세요. 바슬러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바슬러 코리아의 R&D 솔루션을 맡고 있는 박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따로 설명을 드렸듯이 머신 비전 카메라에 적합한 렌즈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마 최대 1시간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그런데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웹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최대한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발표 중에는 제 웹캠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끄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바슬러 웹이나 머신 비전 카메라에 적합한 렌즈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머신 비전 업계에 있으면서 최대 여러분들을 많이 뵀는데요. 거의 많은 분들이 좀 렌즈를 힘들어하세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꽤 내 자신 있다, 뭐 선정하는 데 자신 있고, 뭐 카메라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렌즈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드문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는 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렌즈 선정하실 때 자신만의 기준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렌즈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머신 비전 쪽에 처음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렌즈에는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실제로 렌즈를 선정할 때 뭘 좀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주력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렌즈를 볼 때, 특히 광학이라는 걸 이제 볼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뭐 다양하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디플렉션, 뭐 회절이라는 놈도 보이고, 그 옆에 뭐 디스토션이라고도 써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스넬스로우 굴절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인터페러스, 예, 간섭,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뉴메리컬 어파처라는 글도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렌즈에 관련돼 있는 용어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은 그 중에 가장 좀 활용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MTF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웨비나를 통해서 좀 MTF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MTF를 더 잘 아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 좀 그 고민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내가 뭐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이 있다, 또는 내가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어떤 샘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샘플을 검사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광학계를 선정을 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카메라를 먼저 보시겠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카메라 선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예로 들었던 게 이제 저희 쪽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스트 카메라라는 제품을 가져왔는데요. 모델명이 BOA9344-70CM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양서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센서 크기는 37.3mm 대각선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졸루션은 9344 픽셀 곱하기 7000 픽셀, 그래서 65메가픽셀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픽셀 사이즈는 3.2 마이크로 바이 3.2 마이크로고, 프레임 레이트는 70 프레임 레이트인데요. 자, 이 카메라를 선정해서 내가 이 카메라에 적합한 렌즈,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렌즈를 선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양한 종류의 렌즈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어떤 렌즈가 제일 적합한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예, 머리가 복잡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선정하는 법부터, 그 다음에 좀 더 발전해서 실제로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픽셀 해상도, 픽셀 레졸루션에 맞는 렌즈, 적합한 해상력을 가진 렌즈를 선정하는 법까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총 5가지의 파트를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렌즈 선정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텝부터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렌즈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재미있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다음에 렌즈의 성능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예시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자, 우리가 렌즈를 선정할 때 가격과 가성비와 그다음에 성능을 어떻게 조화롭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점 정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렌즈 머신 비전에 맞는 렌즈를 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스텝부터 좀 보도록 하죠. 자, 렌즈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쓰고자 하는 카메라 또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겁니다. 크기가 큰지, 작은지, 렌즈의 밝기가 밝은지, 어두운지, 무게는 또 많이 나가지 않는지, 또는 뭐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뭐 텔레센트릭 렌즈나 그런 것들처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렌즈를 공급하는 업체가 믿을 만한, 실제로 렌즈는 카메라와 좀 달리 렌즈 R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글라스를 이용해서 렌즈를 만들다 보니까 공급사에 따라서는 제품 간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간 편차로 인해서 기대했던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렌즈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제품을 제공하는 업체가 믿을 만해서 어떤 균등한 품질의 렌즈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도 꽤 중요할 겁니다. 자, 기본적인 스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실제로 렌즈 선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따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적합한 이미지 서클의 탐색. 자, 뭔 얘기냐? 렌즈는 여러 가지의 이미지 서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 서클은 알고 계시겠죠? 예. 그러니까 렌즈가 빛을 받아들여서 센서로 보낼 때 최대한 보낼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카메라의 센서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하는 이미지 서클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서클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센서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크기의 이미지 서클을 가진 렌즈를 선정하시게 되면 그 렌즈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메라와 호환이 되는 마운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선정하는 게 중요하죠. 아주 베이직한 스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컬 랭스의 계산이 있습니다. 초점거리의 계산. 초점거리는 지금 보시다시피 센서 사이즈 분의 필드 오브 뷰로 계산되는 배율과, 배율과 그 다음에 워킹 디스턴스,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워킹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컬 랭스를 계산해야 되는 거, 계산해서 선정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렌즈 또는 카메라는 취미로 쓰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검사용으로 쓰실 겁니다. 검사용 카메라 또는 검사용 렌즈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 안에 얘가 들어가서 한정된 공간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을, 그러니까 충분한 FOV를 가지고 충분한 화각을 가지고서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공간 때문에 포컬 랭스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해상도와 픽셀 사이즈에 맞는 렌즈, 적합한 레졸루션을 가진, 해상력을 가진 렌즈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웹이나 후반부에 MTF를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스텝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은 이런 베이직한 스텝조차도 버거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슬러에서는
저희 바슬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온라인 툴이라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툴을 보시게 되면 원하시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카메라를 선정을 하시고 또는 센서를 선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FOV와 그 다음에 워킹 디스턴스를 기입해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초점거리와 화각을 계산해서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바슬러에서 제공하는 렌즈 중에서 원하시는 워킹 디스턴스와 FOV를 가지고 있는 렌즈들을 자동으로 선정해서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 이거 다 그러니까 신경 쓰기 싫다 또는 아직까지는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언제든 바슬러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이 온라인 툴을 활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되게 기본적인 스텝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스텝을 이용해서 뭐 다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선정하는 렌즈들을 찾아서 쓰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 말고도 많은 경우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내가 쓰고자 하는 초점거리가 없더라 또는 실제로 바슬러 홈페이지 가서 봤더니 추천하는 렌즈들이 막 여러 개라서 내가 이 중에 뭔 렌즈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예. 또는 오히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렌즈를 찾으려고 봤더니 추천하는 렌즈들이 없더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는 내가 스스로 렌즈를 찾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그럴 때 도대체 뭘 고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옛날 얘기를 하도록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카메라를 취미로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여행지 같은 데 가보면 그 조그만 크기의 DSLR 카메라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뭐 취미로 이제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요즘은 워낙에 이제 핸드폰이 카메라가 잘 나오니까 웬만하면 다 이제 핸드폰을 쓰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카메라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칼자이스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만든 회사 이름이 칼자이스죠. 예, 독일에 있는 렌즈 회사고요. 1856년에 설립돼가지고 꽤 유명하죠.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뭐 DSLR 렌즈보다는 이제 그죠? 노광기에 들어가는 광학계를 만드는 그래서 아마 반도체 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칼자이스 같습니다. 아무튼 이 칼자이스라는 분이 처음에 칼자이스라는 회사를 세웠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렌즈를 설계하지를 못했어요. 렌즈라는 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렌즈가 발견되고 그다음에 일부 그 렌즈 제도는 제조 장인에 의해 가지고 렌즈가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그 렌즈 시행착오에 의해서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에 대충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렌즈가 성능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렌즈의 가격도 성능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쌌죠. 칼자이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보니까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칼자이스의 전공이 물리학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칼자이스를 세우고서 자기가 하지는 못하겠지만 자기는 좀 힘들겠지만 누구를 초빙해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 영입한 사람이 에른스트 아베 박사.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년월일을 보시면 칼자이스가 1816년이고 1840년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24년 띠동갑이네요. 예. 두 바퀴 돌았네요. 예. 24년 차인데 칼자이스가 이분을 영업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에른스트 아베 박사가 그 지역에 있던 대학에서 물리학 특히 광학을 가르치고 있던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광학에 대해서 썼겠죠. 그래서 이 분을 영입해서 실제로 좀 그 렌즈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게 칼자이스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칼자이스라는 회사에 영입이 됐고서 실제로 렌즈를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뭘 이용해서? 자,
스넬의 법칙이라는 요거 보신 분들은 꽤 있을 겁니다. 요 그림을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나옵니다. 대학교에서도 교양 물리를 배우신 분들은 요 그림이 익숙할 겁니다. 레이저를 이용해서 빛을 쐈을 때 물 밖에서 빛을 쐈을 때 물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굴절이 생긴다. 그리고 입사했을 때의 굴절 각을 세타 1 그리고 들어갔을 때의 굴절 각을 세타 2라고 했을 때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라는 라는 게 바로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의 법칙이라는 공식입니다. 에른스트 아베 박사가 봤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하면 공기 중에서 렌즈, 글라스, 그러니까 글라스로 이루어진 렌즈로 들어갈 때 실제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겠는데라고 한 거죠.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굴절되는 빛의 굴절 정도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굴절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실제로 렌즈가 어디 가서 모이고 빛이 어디 가서 렌즈를 통과해서 어디 가서 모이고 이걸 이용해서 렌즈를 설계할 수 있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즈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실제로 지금 공식을 보시게 되면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라고 돼 있죠. 와, 근데 sin 세타가 뭔지 아시죠? 삼각함수입니다. sin 30도는 저희가 압니다. 2분의 1. sin 45도는 2분의 루트 2.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 sin 90도는 1. sin 0도는 0. 자, 이거 아는데 혹시 sin 23.7도가 몇 도, 얼마인지 아시는 분, 7도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모릅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렌즈를 설계하려고 보니까 렌즈를 설계할 수 있는 공식을 유도하려고 보니까 이 sin 세타라는 값이 지금도 어렵죠.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 뭐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너무너무 계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에른스트 아베 박사가 이걸 어떻게 좀 간단히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 궁여지책으로 고안해낸 게 바로 밑에 있는 n1 세타 1은 n2 세타 2다. 자, 사인 세타를 세타로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에이 모르겠다. 세타다. 라고 n1 세타 1은 n2 세타 2라고 아주 심플하게 만든 겁니다. 자, 대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인 세타가 세타인가요? 아니죠. 사인 세타는 세타가 아닙니다. 예. 사인 세타는 세타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 사인 세타가 세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세타가 0에 근접할 때. 세타라는 값이 자, 그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입사각이죠. 예. 빛의 그 사이각 세타가 0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사인 세타와 세타는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0에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오른쪽 그 렌즈 표면에 빛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왼쪽에 그 빛이 들어가는 빛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이 빛이 이제 좀 평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좀 약간 예, 문제가 있네요. 예. 평행하다라고 가정을 하시죠. 예, 그림에 문제가 있지만 자, 보시면 자, 렌즈에 들어가는 빛은 실제 빛과 표면의 법선과의 사이각도가 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점점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빛과 법선 사이의 각도, 즉 세타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게 뭐냐? 렌즈의 중심, 광축이라고 합니다. 광축 근처에서 오는 빛은 n1 세타 1은 n2 세타 2라는 그 가정에 부합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렌즈의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인 세타는 세타라는 가정이 들어맞지 않게 됩니다. 왜냐? 세타 값이 계속 커지니까. 외곽으로 갈수록.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에른스트 아베 박사가 고안한 세타 2라는 그 가정에서 나온 공식들은 렌즈의 광축 근처에서만 맞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의 가정에서 나온 공식들을 뭐라 그러냐? 광축 근처에서만 활용 가능한 공식이라고 해서 근축 공식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렌즈로 가면서 세타가 커지죠. 예.
렌즈의 가장자리를 가면서 세타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오차는 어떻게 되냐? 내버려 뒀어요. 이걸 뭐라 그랬냐? 수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렌즈 중심에서는 공식이 아주 잘 들어맞는데요. 렌즈 가장자리로 가면 갈수록 그 공식과 예측과 다른 움직임을 빛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차라는 이름으로 남겨놨습니다. 렌즈가 가지는 오차. 그러면 이 수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채팅으로 안 되겠죠? 예,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수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광축 근처의 빛만 쓰면 되죠. 어떻게? 조리개를 닫아서. 조리개를 닫게 되면 렌즈의 주변부가 차단되게 됩니다. 렌즈의 주변부 쪽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리개 가운데 구멍 뚫린 부분으로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렌즈의 광축 근처에 있는 빛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렌즈의 수차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게 맞을까요? 자, 다음 문장은 맞을까요? 렌즈의 광축 근처에서 수차가 가장 적습니다. 기계를 조여서 광축 근처의 빛만 사용할 때 성능이 가장 좋아진다. 자,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랑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자, 렌즈의 수차는 근처에서 때문에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수차가 적게 움직입니다. 적게 발생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성능이 가장 좋아질까요? 자, 요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렌즈의 성능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프렉션. 자, 우리나라 말로 회지를 가지고 있는 파동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파 있죠. 그러니까 파도 치는 바다도 파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소리가 들리는 것도 그다음에 전자기파도 있고요. 그런데 빛도 뭐가 되죠? 입니다. 빛은 가시광선 기준으로 약 400나노서부터 700나노까지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자기파입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그렇기 때문에 이 빛도 동일하게 회절이라는 놈이 생깁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절은 뭐냐? 자, 파정한 틈을 지나고 갈 때 퍼지는 현상을 회절이라고 합니다. 이 회절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자, 지나가는 틈이 작으면 작을수록 회절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동일한 파를 가지고 두 개의 파가 동일한 파장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크기의 작은 간이 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입장에서는 조리개가 바로 뭐죠? 지나가야 할 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틈이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 빛의 회절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렌즈는 모아서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서 상을 만드는 게 역할입니다. 근데 빛이 모여야 하는데 이 틈 때문에 빛이 퍼지게 되죠. 모이는 걸 이 회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질이 안 좋아요. 자, 재미있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렌즈의 성능을 좌우하는 첫 번째, 아까 칼자이스 얘기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 요소가 렌즈를 그러니까 공식을 유도할 때 사인 세타라는 값을 세타로 단순화시키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렌즈의 가장자리를 쓰면 안 됐었죠. 줄이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였더니 뭐가 발생한 거죠? 회절이라는 놈이 와서 렌즈의 성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수차의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조리개의 크기가 커지면 잘 되질 않습니다. 반대로 조리개가 작아지면 다가 줄어들면서 포커스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아주 반대로 움직이는 게 바로 회절인 거죠. 회절은 조리개가 크면 오히려 잘 맺히게 합니다. 반대로 조리개가 작을 때는 지나가는 틈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빛이 제대로 모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 좌우하는 두 가지 요소, 흡차와 회절이 조리개에 따라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 제가 요거 시작했을 때, 이 파트를 시작했을 때 드렸던 질문, 조리개를 계속 조이게 되면 수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렌즈의 성능이 좋아질까? 좋아진다는 거짓이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수차를 줄이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여주게 되면 회절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회절을 줄이기 위해서 조리개를 키우면 조리개를 열면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반대로 수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렌즈의 조리개 값에 따라서 처음에 최대로 조리개를 열었을 때는 수차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때는 회절이 별로 없겠죠. 그러다가 조리개를 닫으면 닫을수록 그러니까 수차는 줄어들지만 대신 뭐죠? 회절이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특정 조리개 값에서 수차와 회절이 어떻게 되죠? 그 수차와 회절의 합이 최소가 됩니다. 그때 렌즈의 성능이 제일 좋아집니다. 여기서 더 조리개를 닫게 되면 수차는 줄어들겠지만 회절이 많이 발생하면서 다시 렌즈의 성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렌즈의 성능은 특정 조리개 값에서 제일 좋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가 조리개를 생각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조리개를 얘기할 때 빛의 양만 조절하는 기능만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리개는 능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해상용 렌즈의 성능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되게 그거 하죠. 아니 저기 뭐지, 밝은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좀 밝게 쓰고 싶은데 숫자 때문에 못 쓰면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숫자는 뭐였죠? 제가 얘기 드렸듯이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정을 했고 거기서 생기는 오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제대로 하거나 제조 공차를 타이트하게 하게 되면 숫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조리백 값을 갖더라도 실제로 숫자가 적은 형태의 렌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의 발전 방향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조리개를 최대로 열더라도 숫자를 최소화시켜가지고 렌즈의 해상력을 계속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MTF 그래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실제로 MTF 그래프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MTF 그래프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보시면 됩니다. MTF 그래프는 자, 위쪽에 이렇게 그래프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리개를 계속 닫은 거예요. 처음에 F 넘버가 4.5에서 5.6, 그 다음에 8로 조리개를 계속 작게 만든 겁니다. 조리개를 닫아서. 자, 그랬을 때 보시죠. 요 가운데 부분이 바로 뭐냐? 회절입니다. 회절의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가운데가 센서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가장자리가 센서의 가장자리 부분인데, 자, 중심 부분이 어떻게 되죠? 조리개를 닫으면서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조리개를 닫게 되면 자, 빛이 들어가는 틈이 좁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성능이 떨어진다. 회절이 많이 발생하면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조리개가 닫힘에 따라서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반대로 가장자리는 어떻죠? 수차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차의 영향을 받습니다. 보시다시피 자, 조리개가 최대로 열렸을 때는 어떻게 되죠? 자, 가장자리로 갈수록 이렇게 성능이 떨어지는 게, MTF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조리개를 닫으면 닫을수록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냐? 자, 렌즈의 센서 위치에서 중심 부분은 회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리개를 닫으면 닫을수록 약간씩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가장자리 부분은 어떻게 된다? 조리개를 닫을수록 성능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실제 이미지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했을 때와 조리개를 닫았을 때의 실제 이미지입니다. 주변부와 중심부를 비교한 이미지죠. 보시면 어떻죠? 자, 주변부 첫 번째 이미지 센터 부분은 성능이 뚜렷하게 잘 보이죠. 위쪽에 있는 이렇게 뭐 B급 같은 경우도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엣지 부분은 어떻죠?
지금 한 눈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그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리개를 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큰 차이는 안 보이지만 중심부는 약간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는 좀 더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렌즈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렌즈의 조리개 값입니다.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조리개 값이,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조리개 값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렌즈의 해상력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 이 렌즈의 해상력을 다른 방식으로, 조리개 값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NA라고 합니다. Numerical Aperture. 이 NA가 바로 실제로 렌즈의 해상력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자, 아까 얘기 드렸듯이 렌즈는 물체 쪽에서 전광원을 받아들여서 센서에 다시 점으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렌즈를 통과한 빛이 이렇게 하나의 전광원이 딱 똑같은 형태의 전광원이 되는 게 아니라 뭉개져서 이런 식으로 동심원을 만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에어리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에어리 디스크들이 렌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죠. 그리고 이 에어리 디스크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바로 회절과 간섭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차도 있겠죠. 그런 수차, 회절 때문에 실제로 빛이 퍼져서 나가게 되고 얘네들이 들어가서는 간섭에 의해서 이런 동심원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파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구분이 되는데, 자, 맨 마지막 거 오른쪽 걸 보시게 되면 어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가 바로 렌즈의 해상력을 결정짓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NA는 렌즈의 해상력을 결정짓는 NA란 놈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단에서 들어가는 NA라는 놈이 있고요. 렌즈를 통과해서 센서로 들어갈 때도 이렇게 사이각도가 나오거든요. 요 각도 NA 프라임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NA와 NA 프라임은 서로 좀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NA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NA의 역할을 합니다. 얼마나 작은 물체까지 볼 수 있는가. 렌즈의 레졸루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대로 NA 프라임은 센서 쪽에서 역할을 하고요. 이 NA 프라임은 뭐냐? 얼마나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MTF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물체를 보고자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쉽게 고민할 수 있는 게 뭐냐? 물체가 너무 작아요. 물체가 작으면 이 물체를 좀 선명하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렌즈의 배율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렌즈의 배율을 키우게 된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도 똑같은데요.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어떤 뭐 글자가 잘 안 보여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죠? 가까이 가죠. 예, 가까이 가서 이거 뭐야? 이게 뭔 글씨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체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렌즈도 똑같아요. 자, 배율을 높인다라는 것은 뭐냐? 렌즈 입장에서는 물체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물체에 가까이 가게 되면 자, 이 정광원의 사이각으로 표현되는 NA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센서와 렌즈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NA 프라임은 어떻게 되죠? 작아지게 됩니다. 자, 결국 배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작은 물체를 크게 볼 수 있지만 대신 NA 프라임이 작아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좀 더 선명하지 않고 어두운 이미지를 얻게 된다. 반대로 만약에 렌즈의 배율이 작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렌즈는 물체에서 떨어지게 되고 센서 쪽에 붙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NA는 작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NA 프라임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보고자 하는 물체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배율이 컸을 때와 비교했을 때 더 작게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작은 디펙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렌즈와 센서 사이의 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NA 프라임이 커지면서 훨씬 더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자, 실제 이미지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A와 B입니다. 자, 어떤 세포를 이제 보는 건데요. 자, 하나는 A는 저배율로 보는 거고, 이게 저배율이지만 이것도 충분히 고배율이죠. 자, B는 고배율로 보는 겁니다. A와 비교했을 때. 자, 저배율로 봤을 때는 어떻죠? 저 동글동글한 것들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고별로 보시게 되면 어떻죠? 자, 동글동글한 것들, 동글동글한 세포들이 그 A보다는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나 그런 걸 봤을 때 어떻죠? 샤프니스는 좀 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배율을 쓰실 때, 저배율에서 고배율을 쓰실 때 실제로 어떻게 되냐? 샤프니스, NA 프라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샤프니스와 브라이트니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NA와 NA 프라임을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을 이거 나중에 이게 교재가 나가나요? 예, 교재가 나간대네요. 예, 그러면 이제 따로 뭐 적으실 필요는 없겠죠? 예,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NA 프라임 이제 각기 다른 배율을 가지고 있고 F 넘버 2인 렌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 각기 다른 배율에서 어떻게 NA와 NA 프라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확인을 해본 건데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이 1배 렌즈를 써서 지금 현재 한 20 마이크로짜리 딥팩을 잘 검출하고 있어요. 1배 렌즈를 써서 20 마이크로짜리 딥팩을 검출하고 있는데, 자, 다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5 마이크로를 보내네요. 기존에 20 마이크로짜리를 봤었는데 1배 렌즈를 가지고서, 자, 이번에는 5 마이크로로 딥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1배에서 20 마이크로 봤으니까 5 마이크로 보려면 4배 가면 되겠네. 맞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광학적으로만 좀 생각을 해보시죠. 광학적으로 봤을 때 1배 렌즈에서 20 마이크로가 보이면 5 마이크로를 보려고 하면 광학적으로 해상력이 4배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NA가 4배가 늘어나야 된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제가 계산한 표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4배. 자, 1배에서 NA와 NA 프라임이 각각 0.125배, 0.125, 0.125였는데 어떻죠? 4배에서 0.2가 됐네요. 아이고, 어떡하지? 4배가 안 되네요. 예. 반대로 NA 프라임은 어떻게 됐죠? 0.05가 됐네요. 어라? 절반이 훅 떨어졌는데요. 절반 넘게 떨어졌네요. 자, 그럼 에라 모르겠다. 야, 배율 좀 더 높여봐. 라고 해서 자, 배율을 쭉쭉쭉 높였습니다. 자, 256배가 됐더니 어떻게 됐죠? NA가 0.125에서 0.249가 됐습니다. 아우, 2배를 그러니까 그거 하지도 못했네요. 2배에 근사하게 갔네요. 그런데 반대로 NA 프라임은 어떻게 됐죠? 0.001이 됐습니다. 1배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죠? 0.008배로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뭐냐? 배율을 높였더니 어떤 물체를 크게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더 작은 물체를 보기 위해서 배율만 높였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효과는 2배밖에 없는데, NA 실제로 보고자 하는 크기는 2배 정도밖에 더 작은 걸 볼 수밖에 없는데, 보는 건 가능했지만 어떻게 되죠? 샤프니스는 1000분의 8배, 브라이트니스가 1000분의 8배로 줄어들었어요. 결국 뭔 얘기냐? 배율만 높이는 게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숫자를 줄여서 렌즈의 NA 자체를 NA 프라임과 같이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곰돌이 인형 2개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전에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자, 왼쪽에 있는 렌즈는 해상력이 상당히 뛰어난 렌즈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렌즈는 해상력이 좀 한계가 있는 렌즈 같네요. 자, 이 2개의 렌즈를 이용해서 곰돌이 인형을 각각 찍었습니다. 자, 카메라의 해상도를 바꿔보는 거죠. 카메라의 해상도를 바꿔봤더니, 자, 18픽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촬영했을 때 2개의 이미지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카메라의 해상도를 더 키웠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같은 크기의 센서를 더 짧게 잘라서 픽셀의 크기를 좀 더 줄여봤습니다. 자, 72픽셀에서도 큰 차이가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좀 더 잘게 쪼개보죠. 과도하게. 좀 적극적으로. 한 번에 많이 가볼까요? 자, 메가픽셀 카메라를 썼더니 어떻게 됐죠? 자, 이때 차이가 났습니다. 보시면, 자, 기존에 18픽셀, 72픽셀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자, 메가픽셀 카메라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픽셀 크기가 훨씬 작아졌겠죠? 자, 해상력이 좋은 렌즈와 그다음에 좀 해상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렌즈 사이에 이미지가, 그 두 개의 렌즈가 만드는 이미지가 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렌즈의 역할은 뭐냐면, 자, 보시다시피 물체 쪽에 있는 하나의 전광원을 렌즈가 받아들여서 똑같이 센서 쪽으로 하나의 점으로 만드는 게 렌즈의 역할입니다. 이게 이상적인 렌즈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물체 쪽에 있는 점에서 나오는 빛을 받아서 쫙 모아서 센서 쪽에 다른 센서에 점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상적인 렌즈가 하는 건데, 실제 렌즈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바로 숫자와 회절이라는 놈 때문에 실제로 점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에어리 디스크라는 동심원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동심원이 센서의 픽셀에 가서 맺히게 되는데요. 자, 이 에어리 디스크의 동심원의 크기는 숫자와 회절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어떤 렌즈가 숫자나 회절이 다른 렌즈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 이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도 더 커질 겁니다. 반대로 어떤 렌즈가 숫자나 회절이 어떤 다른 렌즈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도 작아지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렌즈가 있다라고 해보죠. 자, 해상력이 좋은 렌즈와 해상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렌즈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렌즈의 차이는 바로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가 될 겁니다. 특히 에어리 디스크의 첫 번째 동심원의 크기. 이 첫 번째 동심원이 렌즈의 해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동심원이 어떤 거는 그냥 예를 들어보죠. 5마이크로라고 해보죠. 동심원의 요 지름이. 자, 또 어떤 렌즈는 자, 해상력이 별로 안 좋아서 5마이크로가 아니라 얘가 10마이크로라고 해보죠. 자, 이 두 개의 렌즈가 10마이크로 픽셀 사이즈에 들어간다라고 해보죠. 자, 10마이크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픽셀로 구성된 센서에 가서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마이크로든 10마이크로든, 자, 요 지금 여기가 10마이크로라 그러면, 자, 5마이크로는 요 동심원의 크기가 얘보다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겠죠. 자, 크기가 아무리 작더라도 두 개의 동심원이 어떻게 되죠? 10마이크로 픽셀 안에 들어가서 하나의 픽셀이 발광하는, 그러니까 빛을 받았다라고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실제로 렌즈 자체의 성능은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로 봤을 때 5마이크로가 훨씬 좋은데 10마이크로보다는 맞죠? 예, 5마이크로가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 픽셀의 크기가 10마이크로라고 하면 실제로 픽셀에 의해서 나오는 이미지상에서는 5마이크로가 됐든 10마이크로가 됐든 어떻게 되는 거죠? 픽셀 하나가 반짝이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 이때 어떻게 되는 거죠? 5마이크로와 10마이크로 각기 다른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던 두 렌즈가 실제 렌즈 자체의 성능이 서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픽셀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실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미지의 퀄리티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픽셀 크기가 충분히 줄어들어서 자, 픽셀이 5마이크로 또는 뭐 7마이크로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해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5마이크로 픽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센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5마이크로 에어리 디스크 크기를 가지고 있는 에어리 디스크를 만드는 해상력이 좋은 렌즈는 아직도 픽셀 하나가 반짝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10마이크로 에어리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해상력에 한계가 있었던 렌즈는 어떻게 되죠? 자,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가 픽셀 크기를 넘어가면서 블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픽셀 크기가 충분히 컸을 때는 두 개의 렌즈, 성능 차이가 있었던 두 개의 렌즈의 이미지 퀄리티가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자, 픽셀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특정 렌즈의 에어리 디스크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두 렌즈의 최종적인 이미지 품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픽셀 사이즈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렌즈의 해상력이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픽셀 사이즈가 큰 해상력이 낮은 카메라를 쓴다라고 하면 실제로 뭐죠? 렌즈를 해상력이 좋은 렌즈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 픽셀 사이즈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력을 가진 렌즈만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싼 렌즈 쓰셔도 돼요. 근데 비싼 렌즈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돈 낭비죠. 돈 낭비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렌즈를 쓰게 되면 반대로 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좀 해상도가 낮아. 그래서 해상도를 높이고 싶어. 라고 해서 자, 카메라의 센서 해상도를 높인, 즉 픽셀 사이즈, 센서를 더 잘게 잘라서 픽셀 사이즈가 작은 카메라를 쓴다라고 하셨을 때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자, 기존에 쓰셨던 렌즈를 그대로 갖다 끼시면 어떻게 된다? 블러가 일어나서 전체 시스템의 해상력에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자, 똑같이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아지게 되면, 즉 카메라 센서의 픽셀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렌즈도 똑같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상력이 향상된 렌즈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도대체 뭘 가지고 바꾼 거야? 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를 알려주나? 그렇겠죠? 자, 바로 MTF가 바로 그런 그러니까 렌즈가 가지고 있는 에어리 디스크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MTF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TF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렌즈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렌즈는 물체 쪽에 있는 정광원을 받아들여서 자, 센서 쪽으로 다시 점광원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상적인 렌즈는 점으로 돼서 이렇게 자,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에 줄무늬가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검은색, 하얀색, 붉은색, 하얀색이 나와야 되는데 자, 렌즈의 수차, 회절 때문에 어떻게 된다? 실제로 완벽하게 물체 쪽의 이미지를 재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극단적으로 표시가 됐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렉탱귤러하게 자, 검은색은 마이너스 100, 하얀색은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 아니라 0, 100, 0, 100의 밝기를 가지고 있었던 100%의 콘트라스트를 가지고 있었던 이 물체 쪽의 줄무늬가 실제로 렌즈를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사인으로 사인파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얀색과 검은색의 폭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줄어드는 정도가 실제로 줄무늬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훨씬 더 심하게 줄어들겠죠. 체력이 좋은 사람이 팔굽혀펴기를 1분에 60개 할 수 있어요. 자, 체력이 나쁜 사람은 팔굽혀펴기를 1분에 1개도 못해요. 한 10개 정도 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1분 동안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개수가 체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죠. 체력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딱 해놓고서 자, 두 분 다 1분에 팔굽혀펴기 하나만 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체력이 좋은 사람도 잘하시고 체력이 나쁜 사람도 잘할 겁니다. 자, 하나 하고 1분 후에 다시 그럼 이번에는 5개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체력이 나쁜 사람도 체력이 좋은 사람도 5개 충분히 잘하죠. 자, 그런데 요때 이제 차이가 있죠. 체력이 나쁘신 분은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작아져요. 조금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죠. 근데 이제 체력이 좋으신 분은 어떻게 되죠? 끝까지 내려갔다 끝까지 올라오겠죠. 자, 그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1분에 해야 할 팔굽혀펴기의 개수가 점점점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체력이 나쁘신 분은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체력까지 하다가 퍼지겠죠. 반대로 체력이 좋으신 분은 자, 뭐 1분에 60개 또는 심지어 100개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체력이 나쁘신 분들도 어떻게 되겠죠? 체력이 좋으신 분들도 자, 1분에 100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엄청 빨리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하겠죠. 1분에 100개를 맞추기 위해서 렌즈도 똑같습니다. 자, 체력이 좋은 렌즈, 성능이 좋은 렌즈, 체력이 나쁜 렌즈,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렌즈.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둘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줄무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줄무늬 검은색, 하얀색, 검은색, 하얀색이 있을 때 이 검은색, 하얀색의 줄무늬 폭을 지속적으로 조밀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1mm 간격 안에 검은색, 하얀색이 각각 하나씩 있을 때 자, 렌즈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내 이 1mm 간격 안에 줄무늬, 검은색 줄무늬와 하얀색 줄무늬가 하나씩 있는 그러니까 각 줄무늬의 폭은 0.5mm가 되겠네요. 예, 0.5mm의 폭을 가지고 있는 간격을 가지고 있는 이 줄무늬 쌍을 가지고서 니네가 표현해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능이 좋은 렌즈든 성능이 나쁜 렌즈든 잘 표현하겠죠. 팔굽혀펴기 하듯이. 자, 그런데 이제 이 줄무늬의 개수를 1mm 안에 들어가는 줄무늬의 개수를 점점점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1mm 안에 이제 한 개가 아니라 10개. 10개면 어떻게 되죠? 줄무늬 쌍이 10개라고 하면 검은색 10개와 하얀색 10개가 있으니까 총 줄무늬 개수는 20개고 각 줄무늬의 폭은 0.05mm가 될 겁니다. 자, 이때에도 성능이 좋은 렌즈는 어떻게 될까요? 위아래 검은 거와 밝은 거의 밝기 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는 조금만 떨어지면서 잘 표현을 할 겁니다. 콘트라스트를. 하지만 성능이 나쁜 렌즈는 어떻게 되죠? 10개에서도 콘트라스트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좀 더 극단적으로 이번엔 그러면 1mm 안에 100개의 줄무늬 쌍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줄무늬가 검은색이 100개, 하얀색이 100개, 총 200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줄무늬의 폭은 0.005mm, 자, 5마이크로미터가 되네요. 자, 이거를 이미지에 표시를 해봐.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성능이 좋은 렌즈는 이걸 표시를 하죠. 네, 성능이 나쁜 렌즈는 어떻게 되죠? 이미지에 얘를 표시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무늬의 간격을 점점점 줄여서 특정한 렌즈가 얼마나 밝기 차이를 유지하면서 표현을 하느냐를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MTF라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물체 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무늬가 간격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죠? 렌즈를 통과해서 센서 쪽에 표현되는 줄무늬의 상은 줄무늬의 이미지는 자, 간격이 넓을 때는 충분히 잘 표현을 하다가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점점점 밝기 차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밝기 차이를 지금 그림과 같이 그래프와 같이 자 이렇게 표현한 게 바로 MTF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MTF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X축을 줄무늬의 간격으로 놓고요. Y축을 자 그 각 줄무늬 간의 밝기 차 콘트라스트로 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줄무늬의 간격을 표시하는 X축의 단위가 뭐냐? 바로 라인 페어 퍼 밀리미터라는 겁니다. 약간 흐릿한데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라인 페어 퍼 밀리미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1mm
간격 안에 몇 개의 줄무늬 쌍이 있는가를 표현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mm 안에 1 라인 페어 퍼 밀리미터라고 하면 1mm 안에 줄무늬가 한 쌍 있는 거고 각 줄무늬의 간격은 0.5mm다. 10 라인 페어 퍼 밀리미터는 줄무늬가 10쌍 있는 거고 각 줄무늬의 간격은 얼마다? 0.05mm다. 똑같이 100 라인 페어 퍼 밀리미터는 줄무늬 간격 1mm의 간격 안에 각각 100개의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가 교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각 줄무늬 하나의 줄무늬가 가지고 있는 간격 크기는 폭은 5 마이크로미터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X축이 증가할수록 줄무늬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MTF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자 X축이 증가하게 되면 줄무늬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떨어지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런 고전적인 형태의 MTF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뭐냐면 이런 형태의 MTF는 센서의 중심부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렌즈는 빛을 받아들여서 이미지 서클, 빛을 받아들여서 센서 쪽에 보내는 면적만큼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미지 서클의 크기만큼 실제로 이런 식으로 MTF를 측정하게 되면 어느 특정 한 부위만의 렌즈 성능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의 MTF 그래프가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X축을 라인 페어 퍼 밀리미터로 표현한 MTF 그래프입니다. X축을 이런 식으로 라인 페어 퍼 밀리미터로 그리게 되면 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떻게 되죠? 0 라인 페어 퍼 밀리미터부터 쭉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줄무늬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자 렌즈의 콘트라스트가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아주 잘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떻죠? 이런 식으로 쓰시게 되면 렌즈의 한 부분밖에 못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온 대안책이 뭐냐면 지금 보면 줄무늬가 그러니까 그래프 선이 상당히 많죠. 자, 이 각각의 선이 표시되는 게 뭐냐면 바로 요 푸른색은 0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 센서의 중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센서의 중심에서부터 어디 4.4mm 떨어진 데서 측정한 것이다. 자, 요 세 번째 거는 6mm, 7.4mm, 8.8mm. 이런 식으로 자 X축을 라인 페어 퍼 밀리미터 줄무늬의 간격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센서의 중심서부터 센서의 가장 끝단까지 특정 부분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래프에 같이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MTF 그래프의 표현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타입이죠. 자, 두 번째는 나는 센서에 이렇게 되면 이제 드문드문 보는 거잖아요. 센서에서. 그러지 말고 센서 전체에서 MTF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X축을 센서의 중심서부터 가장자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 X축의 0점이 바로 0이 되는 원점이 센서의 중심부가 되고요. 이 렌즈는 실제로 중심에서부터 최대 어디까지 16mm 밖에까지 이미지 서클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mm까지 어떻게 되죠? 70 라인페어와 150 라인페어의 MTF 그래프가 이렇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의 MTF 그래프는
첫 번째 MTF 그래프와 달리 센서 전 영역에서 MTF를 콘트라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이번엔 반대로 어떻게 되죠? 라인 페어, 줄무늬의 간격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줄무늬의 간격을 대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그래프에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죠. 왼쪽에 고전적인 형태의 라인 페어퍼, MTF 그래프는 실제로 모든 줄무늬 간격에서 콘트라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 센서 전체를 보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MTF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센서 전체를 보는 데는 특화되어 있지만 모든 줄무늬 간격을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에 따라서 쓰는데 많은 렌즈 회사들이 오른쪽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형태를 좀 더 쓰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얘기 드렸던 라인 페어 밀리미터라는 그 줄무늬 간격이 있었죠. 이게 MTF 입장에서 뭐냐면 대응하고자 하는 픽셀의 크기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 라인 페어 밀리미터의 줄무늬 간격을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대응하는 MTF, 그러니까 MTF를 가진 렌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렌즈는 0.5mm의 픽셀 사이즈에 대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10 라인 페어 밀리미터의 줄무늬 간격을 가진 성능을 가진 렌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렌즈는 0.05mm, 즉 50 마이크로 픽셀 사이즈에 대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더 100 라인 페어 밀리미터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죠? 5 마이크로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MTF 그래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0에서부터 뭐 100, 200까지 X축이 쫙 있고 거기에 따른 이 콘트라스트가 있는데 도대체 이 성능, 이 뭐 100 라인 페어 어떤 렌즈가 100 라인 페어 밀리미터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MTF 그래프 상에서 콘트라스트가 30%일 때의 기준입니다. 만약에 어떤 렌즈가 콘트라스트 30%에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50인가요? 대충 50이라고 하죠. 50 라인 페어 밀리미터의 라인 페어컵, 그러니까 30%에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50 라인 페어 밀리미터는 줄무늬가 각각 50개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100개가 1mm 간격 안에 있습니다. 그럼 이 렌즈는 어떻게 된다? 10 마이크로미터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어떤 렌즈가 30%의 콘트라스트에서 100 라인 페어 밀리미터의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하게 되면 그 렌즈는 어떻게 되죠? 100 라인 페어 밀리미터는 1mm 간격 안에 줄무늬가 100개씩 있으니까 5 마이크로미터. 그렇죠? 5 마이크로미터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더라. 이게 핵심입니다. 결과적으로 MTF를 통해서 실제로 내가 그 렌즈에 대응하는 픽셀 사이즈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만 알면 된다? MTF 그래프상에서 30%일 때 몇 라인 페어 밀리미터인지만 알면 된다. 자,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그게 완전히 100%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실제를 얘기 드릴게요. 실제로는 여기다가 0.67을 곱하게 됩니다. 계산값에. 또는 0.7을 곱하게 됩니다. 여기 뭐 이론적인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실제 얘기 드리면 렌즈 회사가 만약에 5 마이크로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어떻게 됐죠? 100 라인 페어 밀리미터의 성능이 30% 콘트라스트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렌즈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배열 렌즈에서는 그게 좀 쉬울 수 있는데 고배열로 가면 고배열로 갈수록 그런 종류의 렌즈,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만들기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렌즈 회사들이 꼼수를 부렸어요. 야, 굳이 그거 다 맞출 필요 있냐? 야, 거기다 곱하기 0.7 하자 우리.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론이 있고 뭐 이런데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복잡하죠. 예. 실제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0.7을 해줬어요.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렌즈에 그러니까 어떤 카메라가 5마이크로다라고 했으면 아까 전에 계산에 따라서 어떻게 됐죠? 5마이크로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5마이크로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109/mm가 돼야 되는데 거기다 0.7을 곱해 주는 겁니다. 또는 0.67을 0.67을 곱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67 라인/mm 또는 70 라인/mm가 5마이크로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는 렌즈의 성능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5마이크로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30% 콘트라스트에서 100 라인/mm의 성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얼마다? 70 라인/mm만 되면 된다. 자, 이해하셨죠?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렌즈의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제로 렌즈의 성능이 상당히, 그러니까 렌즈의 MTF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렌즈의 MTF 그래프를 나중에 이거 끝나시고 교육 끝나시고 웨비나 끝나시고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MTF 그래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기준을 30% 근처로 잡아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30% 기준이 렌즈의 성능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렌즈 같은 경우 오른쪽에 있는 렌즈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30% 렌즈가 30%의 콘트라스트를 가진 기준으로 봤을 때 센서 끝까지 봤을 때 90 라인/mm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90 라인/mm라고 하면 아마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뭐 4에서 4.5 마이크로 픽셀까지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센서 전체에서. 자, 그런데 얘는 지금 현재 64까지밖에 없는데 64에서도 어떻게 되죠? 이 가장자리로 가면 이렇게 확 꺼집니다. 성능이 확 안 좋아지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64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면 5마이크로가 좀 안 되겠네요. 6에서 7마이크로 정도까지 대응을 할 텐데 어디서? 중심부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할 텐데 자, 그런 픽셀 사이즈를 가진 카메라를 가지고서 주변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3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장자리에서 떨어지겠죠? 그러면 가장자리에서 이미지 퀄리티가 안 좋아집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죠. 자, 요게 지금 보시면 이제 MTF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거의 의미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 렌즈 어떻죠? 지금 150 라인 페어까지 정확하게 어딜로? 30%를 기준으로 쭉 센서 끝단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얼마나 작은 픽셀까지 사이즈까지 대응이 가능할까요? 계산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라인표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요게 훨씬 쉽겠네요. 그냥 지금 현재 뭐 계산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배운 거에 따라서 그건 압니다. 5마이크로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는 게 70 라인표입니다. 그럼 150 라인표에는 70 라인표보다 2배네요.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픽셀 사이즈는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렇겠죠? 2.5 마이크로. 그거보다 좀 더 작겠네요. 2.4 마이크로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 요게 저희 바슬러에서 새롭게 출시한 F 마운트 렌즈인데요. 실제로 현재 그 렌즈 카메라의 픽셀 사이즈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5마이크로 아무리 작아도 3.5 마이크로 이랬는데 요즘엔 어떻죠? 시마운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1.75 마이크로 뭐 2. 몇 마이크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 사이즈가 작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픽셀 사이즈의 작은 픽셀 사이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렌즈입니다.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개발을 한 렌즈입니다. 그래서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최대 2.4 마이크로까지 대응이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F 마운트 형태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센서들의 작은 픽셀 사이즈까지 대응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인데요. 실질적으로 마지막인데 그러면 항상
렌즈의 해상력을 카메라의 픽셀 사이즈에 대응시키는 게 맞을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자, 그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자, 바이오메디컬 쪽입니다. 자, 이 가상의 고객입니다. 가상의 고객인데, 자, 어떤 고객이, 자, 바이오메디컬 쪽에 있던 고객이 혈액 샘플에서 형광 물질을 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형광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특정한 파장대에서 반응해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형광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기 물질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두워요. 어둡다 보니까 렌즈가 조리개를 많이 열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빛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밝은 조리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 디펙 사이즈가 이렇게 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혈액 샘플에서 검출해야 될 어떤 형광 물질이 최소 크기가 200 마이크로, 최소한 200 마이크로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형광 물질의 유무만을 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해상력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결국에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냐? 밝은 렌즈가 필요한데 해상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임의로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오메디컬, 특히 이제 저런 형광 물질 검출할 때는 그 SNR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작은 조도에서도 노이즈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바슬러 매드, 그러니까 메디컬에 특화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를 제가 선정을 했고요. 이 카메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픽셀 레졸루션은 2.3메가의 모노 카메라, 그 다음에 센서 포맷은 1.2분의 1인치, 그 다음에 픽셀 사이즈는 5.86 곱하기 5.86입니다. 픽셀 사이즈가 요즘 나온 카메라 치고는 꽤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렌즈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지금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지금 현재 어플리케이션은 밝기가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광량 확보가 되게 중요하고 디펙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해상력에는 큰 크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상력, 그러니까 얘가 좀 블러하게 보이더라도 실제 검출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저 픽셀 하나에 다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픽셀 하나에 맞추지 말고 그러면 이거는 그 저기 뭐지? 디펙을 그냥 픽셀 2개, 그러니까 렌즈가 픽셀 2개 정도의 해상력까지는 뭐 그러니까 2개에 걸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2x2를 하나로 이제 그걸 최소 디테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픽셀 2개니까 4개네요, 총. 예, 4개에 걸쳐도 상관이 없다. 그 정도까지 불러대더라도 상관이 없다. 라는 가정하에, 죄송합니다. 실제로 렌즈가 가져야 할 해상력의 크기는 11.72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렌즈의 배율은 제가 그냥 임의로 0.1배를 하게 되면, 실제 0.1배를 하게 되면 하나의 픽셀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픽셀 사이즈가 5.86 마이크로미터니까 0.2배를 쓰게 되면 58.6 마이크로 픽셀 하나가 그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레졸루션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픽셀 하나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픽셀 4개 5.86을 곱한, 그러니까 5.86의 2배, 그러니까 11.72에 대응하도록 렌즈 해상력을 계산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28에서 29 라인페어 퍼 밀리미터가 30%만 넘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F넘버, 그러니까 조리개가 훨씬 큰 렌즈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광량 확보를 위해서. 자, 아실지 모르겠는데 조리개 값을 나타내는 숫자가 F넘버고 F넘버는 작으면 작을수록 밝은 렌즈입니다. 자, 그러면 2개의 렌즈를 좀 고민을 해볼까요? 자, 렌즈 첫 번째 거는 자, 둘 다 초점거리는 12mm네요. 첫 번째 거는 어떻게 되죠? F넘버가 1.4고 두 번째 거는 1.8입니다. 자, 그런데 자, MTF 그래프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죠? 얘는 지금 45 라인표에서도 흐르고 뭐 64, 쭉 그냥 가장자리 걸수록 다 흐르네요. 두 번째 렌즈는 보시죠. 와, 얘는 저기 200 라인표에서도 중심부 기준으로 어떻게 되죠? 40%의 컨트라스트를 넘습니다. 30% 기준으로 하더라도 요 부분 센서의 뭐 그러니까 저 중간 부분에서 좀 약간 30% 간당간당하고 다 합니다. 그럼 이제 MTF만 보게 되면 실제로 오른쪽 렌즈가 훨씬 좋은 렌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어떻죠? 실제로 해상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맞춰주면 됩니다.
이미 이거의 2배의 라인 페어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였죠? 바로 F 넘버가 작아야 됩니다. 더 밝은 렌즈를. 결국에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뭐가 더 좋은 렌즈다? 첫 번째 렌즈가 더 좋은 렌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이제 두 번째는 자,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분야에 있는 고객이 웨이퍼 표면에 있는 디펙을 검출하고 싶어 합니다. 자, 최소 디펙 사이즈는 110 마이크로미터고 얘는 무조건 검출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죠. 자, 아까 전에는 형광물질의 유무를 검출을 하는데 실제로 형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디펙, 110 마이크로 이상의 크기를 가진 디펙은 디펙이라고 다 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얘 같은 경우는 해상력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웨이퍼 다이어미터가 100mm니까 여기에 맞춰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110 마이크로 디펙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디펙 하나에 4개 바이 4개, 총 16개의 픽셀이 걸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픽셀이 얼마를 보냐? 27.5 마이크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FOV 100mm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카메라의 해상력은 15 메가픽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제가 그냥 100mm 20 나누기 27.5 하게 되면 자, 15 메가픽셀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카메라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스트라는 카메라입니다. 픽셀 사이즈가 2.74 마이크로고요. 상당히 작죠. 아까랑 비교했을 때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픽셀 레졸루션은 4500 곱하기 4500이니까 한 20 정도가 되겠네요. 20 메가픽셀. 자, 여기에 사용할 렌즈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 레졸루션이 2.74고 얘는 이 2.74에 명확하게 들어맞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들어맞기 위해서는 자, 라인페어 값이 얼마야 된다? 123 라인페어가 돼야 된다. 이 이상이 이 라인페어에서 얼마? 30%가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배율은 0.1배. 0.1배를 하게 되면 2.74에서 어떻게 되죠? 나누기 0.1이 들어서 27.4 마이크로. 고객이 원하는 우리가 필요한 해상력을 갖게 됩니다. 한 픽셀이 보는 픽셀 FOV를 갖게 됩니다. 이 렌즈의 MTF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어떻죠? 자, 123 라인 페어보다 더 조밀한 더 작은 픽셀 사이즈인 150 라인 페어까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30%에서. 결국 이 렌즈를 쓰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객이 원하는 110 마이크로의 디펙 사이즈를 각각 16개의 픽셀에 걸쳐서 아주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해상력이 중요할 수도 있고 해상력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해상력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게 석세스 스토리. 실제로 지금 예를 드렸던 그 렌즈 테스트 결과인데요. 자, 동일한 F 넘버, 동일한 초점 거리를 가진 경쟁사의 제품에 거의 동일한 배율로 맞췄을 때 같은 배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컨트라스트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같은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MTF 차이에 따라서 어떤 디펙이 보이거나 안 보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배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렌즈의 성능이 더 중요하다. 단 언제 해상력이 중요할 때는. 자, 지금까지 그래서 렌즈의 성능, 그다음에 MTF를 이용해서 그 렌즈의 성능을 판단하는 법, 그다음에 그렇게 판단된 렌즈의 성능이 어떻게 카메라의 픽셀 사이즈에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렸는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렌즈 포트폴리오는 뭐 C마운트, F마운트, S마운트, 텔레스틴 렌즈서부터 렌즈 종류서부터 지금 얘기 드렸듯이 카메라의 해상도에 적합한 렌즈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함에 따라서 아까 첫 번째 그 사례에서 보셨다시피 필요하다면 가성비 위주로 추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종류의 렌즈들을 구비하고 있고요. 더 이상 바슬러가 카메라 제조사가 아닌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그 카메라에 부합하는 렌즈들도 제공하고 있음을 광고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처럼 굳이 렌즈의 성능보다는 렌즈의 퀄리티보다는 가성비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또는 다른 팩터들을 좀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부합한 렌즈들도 선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처럼 성능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렌즈도 같이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렌즈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언제든 바슬러에 연락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최선의 렌즈를 선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 얘기 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렌즈 선정은 매뉴얼로 저희가 그러니까 매뉴얼하게 스텝별로 설명을 드렸지만 제일 쉬운 건 그냥 바슬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렌즈 셀렉터 툴을 활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MTF를 활용한 좀 더 높은 수준의 렌즈 선정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방법을 활용해서 센서에 부합하는 렌즈를 선정할 수 있게 됐길 바랍니다. 렌즈를 선정할 때 배율만을 고려하는 것은 크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율이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실제로 배율보다 MTF를 비롯한 렌즈의 퀄리티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에 돈을 더 쓰지도 말고 덜 쓰지도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